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특히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품격이 사라졌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핵심인데 당내 공천 결과에 따라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129명은 만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129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려면 단합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탈당과 분열은 민주 진영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길입니다. 신당을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하자 명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친 이낙연계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배신의 정치라는 거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긴 쉽지 않고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 이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이탈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고 이준석 신당과 힘을 합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연쇄 탈당의 후폭풍을 잠재우고 혁신과 단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당내 혁신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다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원칙과 상식 이원욱, 임종민, 조응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신당의 이름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합니다. 회견에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참석해 공동 창당 계획을 발표하는데 제3지대의 다른 정치 세력과의 통합, 이른바 빅텐트에 대한 제안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는 4월 총선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과 함께할 공관위원 9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렇게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을 두고 이 의원 합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심이 공천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공정한 공천을 챙길 거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철규위원장이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뭐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딱 그 생각만 할 거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는 4월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영입 인재 3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당 인재 영입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포함한 인사들에 대한 영입 안건을 의결합니다. 앞서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장차관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각계 인사를 영입한 국민의힘은 이번 달 중순까지 40명 안팎의 인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모든 빚을 갚은 연체자가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놓고 금융권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협의 끝에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까지 빚을 전부 갚은 사람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최대 290만 명이 지원받을 걸로 보입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못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회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돼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기록이 남아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의 제약이 따르는데 이번 조치로 전부 갚을 경우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초수급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50%에서 50에서 70%로 확대해 연간 5천 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대출금, 통신비 동시 연체자는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걸로 보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해 상환과 재기를 돕습니다. 신용사면은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차례씩 시행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따라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 데다 총선을 석 달밖에 남기지 않은 만큼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 일기 신도시인 일산을 찾아 약속한 것,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였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규제 완화 방안을 부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깜짝 발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공매도 금지를 시작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줄줄이 공식화했습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가로막을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쉽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여대 야소,
즉 여당의 총선 승리라는 전제가 깔린 정책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총선에 올인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민생토론회는 각종 현장에서 앞으로 10여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민생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당 지원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만 남길지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제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은 최장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 동안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105개 공사 현장 전체를 포함한 전국 500개 건설 현장을 상대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임금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며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 부서를 출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독국과 가상자산 조사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은 모두 6개 팀 33명으로 IT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금감원은 일반 ETF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불법 행위에 번번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를 연거푸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역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며 도주국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최근 음주 사고로 직위 해제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에도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홍대 입구역 인근 사거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찰차 안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경찰관도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중앙 분리봉을 뚫고 역주행과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정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운전자가 경찰차와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했던 운전자는 이곳에서 경찰차와 한 차례 더 충돌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시작된 위험한 추격전은 신촌역까지 고개 운전을 펼치며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기 반바 있는 거 아침에 청소차가 서대문구청 청소차가 실고 갔어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까지 된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마을에서 10대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와 차주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하루 만에 붙잡힌 피의자는 불장난을 한 거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사건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누군가 주택마당에 들어가 오토바이를 훔쳐나옵니다. 30분쯤 후 오토바이를 도로 가져다 놓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번에는 담배꽁초를 담벼락 안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예 마당에 들어가 불을 붙였고 곧이어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바로 도망치지 않았고 한동안 옆에서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라졌습니다. 17시간 만에 인근 마을에서 방화용의자를 잡았는데 10대 A군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절도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집안에 있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또 주위에서 알만한 아이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잡잡하고 거기에 처벌만 해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경찰이 방화 이유를 묻자 A군은 불장난으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 진술이 미심쩍다고 보고 범죄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화물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러 A군의 옷과 신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방화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옥시와 달리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원료는 폐질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계 비판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규정하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고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연구를 고려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이 파편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HMG 등을 원료로 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폐 질환과 구체적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한 건데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판매 제조사 임직원 11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법부가 뒤늦게 정의를 실현했다면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1,800명을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 고작 근고 4년이 뭡니까? 법정 구속을 피한 안용찬 전 대표 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변론 기일에서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진행됐지만 감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대량 해고를 당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기한 시위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명절 때마다 관리사무소 측에 월급 일부를 관행처럼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떡값이라는 게 일부 경비원들의 주장입니다. 명절 때 경비들한테 왜 6만 원씩 걷어가지고 10명이면 60이잖아요. 명절 때 줬으니까 그걸 알아서 썼겠죠. 그걸 우리가 그 이상까지는 모르죠. 관리사무소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받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현금을 만 원을 받았다는 건 불찰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은근의 뭐에 처분이 내려오면 경우에 받아들이죠. 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감사원도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는 무기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이 부당 해고라고 맞서며 복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량담원 처리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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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이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동료 경비원들이 나서서 관리소장 퇴출 등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4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투신 사건 이후로 자기를 몰아내자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잘라대는 거예요. 12월 26일 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있다가 나가라는 거죠.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처럼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밑바탕에는 취약한 고용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계약인데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이어서 경비업체가 교체되면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법이 없어요. 업체 바꿔도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는 법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나 하청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법제화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고용 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이 겪고 있는 순환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며 접대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근무표를 조장해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토목직 사무관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3년 공사업체 대표와 중국과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는데 항공권과 숙소, 현지 골프비를 업체 대표가 대신 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3년 동안 5번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병가나 공가를 쓰고 몰래 해외여행을 떠난 직원도 21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어두워야 할 밤에 과도한 인공조명의 피해를 보는 것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최근 풋살장처럼 외부로 노출된 운동시설에서 불빛이 너무 밝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안의 불을 완전히 끈 한밤중에 대낮처럼 환한 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야외 경기장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이 여러 개 켜져 있습니다. 밤에도 운동하기 위해 최대한 밝게 조명을 밝히는 건데 근처 주민들에겐 이른바 빛공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느는 만큼 빛공해 피해 호소도 늘면서 관련 민원이 한 해 6천 건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누군가의 취미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 노출된 시설에 대한 조명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에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만들고 골목길의 보안 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외부 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빛공해 원천 차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5개 조명 사전 심사 제도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조도와 휘도 등 물리적인 빛의 양만 측정하던 기존 방식을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관리 기준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빛공해 방지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 입찰에 가점을 주는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아시안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강 멤버를 꾸린 우리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아 호랑이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고의 축제 카타르 도하 아시안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기에는 4개국만 출전하는 작은 규모였지만 2004년 레바논 대회부터 참가국이 16개국으로 늘었고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 24개국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잔치가 됐습니다.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최다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둔 한국 축구지만 아시안컵에선 번번이 종이 호랑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60년 우승 뒤 64년째 무관. 준우승과 3위 성적만 4차례씩 기록하는 사이
일본과 이란, 사우디, 호주 등 축구 라이벌 국가들이 번갈아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3월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 일성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는 이유입니다. 멤버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주장원장을 찬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까지 유럽 주요 리그를 주름잡는 선수로 성장해 출전국 어느 팀과 비교해도 이름값에서 앞섭니다. I have a good feeling because they're doing well in their clubs. They're healthy, they're fit, they're ambitious, and they're very hungry. And this is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good tournament.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번번이 대표팀 발목을 잡은 이란은 8강에서, 지난 대회에서 충격패를 안긴 카타르는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고비를 넘어가도 숙적 일본과 결승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노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는 15일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등을 지휘한 세계적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 전 감독이 암 투병 중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남은 기간이 1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릭손 전 감독은 스웨덴 라디오 인터뷰에서 췌장암 말기 투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남은 생이 1년쯤이고 최악의 경우는 훨씬 짧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비참한 심정에 빠지기 쉽지만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류대환 사무총장 후임으로 KBO 박근창 운영팀장을 선출했습니다. 박근찬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2000년 KBO에 입사해 관리지원팀장과 홍보팀장, 운영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BO는 이와 함께 KBOP 대표이사로 문정균 야구 인재개발팀장을 선임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부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불며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점차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 대전 영상 2.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광주 10도, 부산 1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오전에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의 겨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여전히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에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품격이 사라진 민주당은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피폐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리고 새로운 길에 나서는 자신의 결정에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결국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어제 서명에 동참한 129명 의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명분 없는 창당은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끄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온갖 수혜와 특혜를 누렸다며 당을 버리겠다는 건 최소한의 도의에도 어긋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건데 여당은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민주당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란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 살해 의도를 가진 테러 행위에 대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와 달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당적도 비공개 방침이 고수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변명문은 선별적으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수사당국을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 엄정한 수사하고 자료 공개를 요청을 하겠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러한 제2, 제3의 수단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적인 정치 테러는 다신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적인 폭력이나 테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속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특검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피습된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걸 두고 불거진 지역 의료 무시특혜 논란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수도권 병원들이 더 수준이 높은 부산대병원을 배워서 격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번역 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책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쟁점인 피의자의 당적과 변명문 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걸 두고 특검 남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크게 의문이나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 일부 인사가 특검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피습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거라며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 특검이라는 비상수단을 남용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 채무 논란에 휩싸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제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은 최장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 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후 오는 4월 열리는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기업 개선 계획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금리를 현재의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사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그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지금 계속 안정될지,
경기 예측도 소비와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가 저희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PF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만약 PF 시장에 위기가 확산할 조짐이 발생한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보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 비슷한 사례에도 적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새학기 초 전학온 학생. 정말 구제불능이다. 학교를 안 다니다 오네 같다. 학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A씨의 막말은 항상 마시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는 등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실 안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구박은 2달 동안 계속됐고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A씨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선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수집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업시간 발언은 교실 안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녹음이 금지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며 원심을 뒤집고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교사가 아들을 학대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게 대표적입니다. 1심 재판에선 2시간 반 분량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따진 판결일 뿐 교사 A씨의 유무죄 자체를 심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뒷돈을 주면 원하는 대학에 자녀를 합격시킬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대학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주면 의대나 서울 지역 유명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약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탄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천경찰서는 방화와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반쯤 서천군 화양면의 한 집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탄 뒤 다시 돌아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대형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확산하던 AI가 전국으로 퍼질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닭 36만여 마리를 기르는 대형 산란개 농장입니다. 출입구가 차단막으로 완전히 막혔고 주변에선 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난 9일 이 농장에서 폐사하는 닭이 갑자기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경북 가금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기르던 닭들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전국에서 고병원성 AI 29건이 확진됐는데 대부분 호남과 충청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 이어 이번엔 경북까지 뚫리며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밀집 사육 지역이나 사육이 전국에 한 20% 정도 됩니다. 계란 생산에서는 한 20%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지금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당국은 확진된 농가 반경 10km 내 다른 농가에서도 가금류 114만여 마리를 기르는 거로 추정하고 소독과 예찰 등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육 중인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대출 의혹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폭탄 협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판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It's election interference at the highest level. It's a disgrace. It's in coordination with the White House and Joe Biden because he can't win a campaign fairly. 이 소송에서 아서 앤고런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앤고런 판사는 자택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 협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앵고론 판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t this moment, the judge is not letting me make the summation because I'll bring up things that he doesn't want to hear. And it's a very unfair trial. Nobody's seen anything like this. I don't think they've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달 안에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3,300억 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미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캠프 사이에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트럼프에 의해 해고당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고 탄약 등을 공동 생산하면서 북한이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빠른 속도로 소진하는 탄약을 북한과 공동 생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도록 러시아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금 보유한 형편없는 탄약보다 더 우수한 탄약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13일 타이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타이완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무이므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공공연히 타이완 선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뜻을 밝힌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인 3형제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5일 새벽 서안의 팔레스타인 마을 광장에서 한 남성이 어딘가에서 날아온 총탄에 쓰러지고 이어 이 남성에게 달려가는 다른 2 남성들도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 도착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디언지는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지니지 않은 이들에게 먼저 총격을 가하는 건 교전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난 40년간 지구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서 적설량이 줄어들면서 수백만 명의 중요한 수자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에 기후변화로 1980년대 이후 지구 북부에서 적설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주 저자는 기후변화가 눈과 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매우 분명하며 온난화가 심해질 때마다 눈이 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 물류 중심 공항으로 육성해 우리 남부권과 일본 규슈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기본 계획으로는 한 개인 활주로를 장기적으로 2개로 확대한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남부권 국제관문공항이라는 가덕도 신공항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부산이 바라는 신공항 모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과제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시아 복합물류 중추공항과 세계 50대 중추공항, 세계적인 초광역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을 지향합니다. 국토부는 신공항이 오는 2065년에 연간 국제선 여객 2,326만 명과 화물 33만 5천 톤을 처리할 거로 전망합니다. 부산시 미래 그림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연계, 그보다 일찍 화물만 100만 톤 이상 처리하는 물류 중추 공항이 되는 겁니다. 남부권과 일본 규슈를 포함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신공항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예상입니다. 남부권 전체가 이 가덕도 공항을 활용을 해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3.5km 한 개인 활주로를 장기적으로는 2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 입장입니다. 한 개로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해 여객과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활주로를 보수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항 운영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활주로 입원이 필요하다. 3.2km 활주로를 추가하면 국제선과 국내선 통합 운영이 가능해 연간 5,8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공항이 된다는 점도 부산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업이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고용 방식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고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부심 같은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관리 기준에 반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밝기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편함까지 반영하도록 조명 관리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고 5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사전 심사도 할 계획입니다. 오늘로써 사흘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부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경기 지역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며 점차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여전히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 강릉 3.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휴일에는 오전에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